오늘의 드 발자크 원작의 미지의 걸작 4부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푸생의 그림을 본 프레노페르는 그의 실력을 칭찬하고 평면적인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을 직접 보여준다. 그는 푸생과 포르비스를 자신의 집에 초대한다. 포르비스는 프레노페르가 오랫동안 작업해온 그림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프레노페르는 거절한다. 니콜라 푸생은 아르프가 쪽으로 천천히 돌아오다가 자기가 묵고 있는 초라한 여관을 그냥 지나쳐버렸다. 그는 옛 파리의 집들에서 볼 수 있는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벽돌 지붕 아래 위치해 있는 어떤 방으로 올라갔다. 그 방에 단 하나뿐인 어두운 창 옆에는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문소리를 듣고서 사랑스런 동작으로 일어섰다. 무슨 일이야? 난 그가 기쁨으로 숨이 막혀 소리쳤다. 오늘 내가 화가 난 것을 느꼈어. 지금까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심해 왔었는데 오늘 아침 난 내 자신을 믿게 됐어. 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자, 질레트, 우린 부자가 될 거고 행복하게 될 거야. 바로 이 붓 안에 황금이 들어있어.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자신의 엄청난 희망과 빈약한 재산을 비교해보자 엄숙하고 힘찬 그의 얼굴에는 기쁜 표정이 사라졌다. 벽은 연필 소묘로 가득 찬 하찮은 종이들로 덮여 있었다. 당시엔 물감이 비쌌기 때문에 이 가난한 신사의 팔레트는 거의 비어 있었다. 그런 빈곤의 와중에서도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마음과 지칠 줄 모르는 넘치는 재능을 지니고 있었고 또한 그걸 느끼고 있었다. 그는 어떤 친구에 이끌려 아니면 아마도 자신의 재주에 이끌려 파리에 와 애인을 만났다. 푸생,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고상하고 관대한 영혼의 소유자로 한 위대한 인간 곁으로 다가와 괴로워하다가 그의 가난을 받아들였고 그의 변덕을 이해하고자 애썼다. 당신은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대담하게 호사를 누리며 그들의 무감각을 뽐내는 동안 그녀는 빈곤과 사랑을 힘차게 껴안았다. 질레트의 입술 위에 떠도는 미소는 그 다락방을 금빛으로 물들이며 하늘의 광채와 겨루고 있었다. 푸생, 태양은 언제나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닌 반면에 그녀는 언제나 거기에 있으면서 그와의 사랑에 열중하며 그의 고통과 행복을 함께하였고 예술 작업에 사로잡히기 전에는 꼭 사랑에 푹 빠져드는 이 천재를 위로하곤 하였다. 질레트, 이리 와. 순정적이며 쾌활한 소녀는 화가의 무릎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무척이나 우아하고 아름다웠으며 봄날처럼 귀여우면서도 모든 여성적 풍모를 갖추고 있었고 그런 화려함을 아름다운 영혼의 불꽃으로 밝히고 있었다. 하느님, 어떻게 그녀에게 말할까요? 무슨 비밀인데? 알고 싶어. 응? 푸생, 말 좀 해봐. 질레트, 가엾은 내 사랑. 당신 앞에서 다시 전날처럼 포즈 취하길 원한다면 난 결코 승낙하지 않겠어. 그런 순간엔 당신의 눈은
날 생각하지 않으면서 쳐다본단 말이야. 그렇다면 말이야. 나의 장래의 영광을 위해서, 날 위대한 화가로 만들기 위해서,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 집에 가서 포즈를 취해야 한다면? 당신은 날 시험하려고 하고 있어. 내가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잖아. 푸생은 견뎌내기에는 너무도 강한 고통이나 기쁨에 굴복하는 사람처럼 그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부생, 그녀가 푸생의 낡은 저고리 소매를 당기면서 말했다. 말했잖아. 당신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바친다고. 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사랑을 포기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날 내보인다면 당신은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 자신도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을 것이고, 내가 내 뜻대로 못해도 난 행복하고, 또한 당신의 소중한 뜻에 따르는 것을 자랑스럽게도 생각해.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니야. 용서해, 질레트. 푸생이 그녀의 무릎에 뛰어들며 말했다. 난 명예보다는 사랑이 더 좋아. 내겐 당신이 재산이나 명성보다 더 아름다워. 자, 내 화필을 던져버려. 그리고 이 스케치들을 태워버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할 일은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난 화가가 아니야. 난 사랑에 빠진 놈이야. 예술과 그 모든 비밀은 멸망할지어다! 나의 사랑. 그녀는 그의 말에 단복했고 행복했으며 매료되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예술이 자기 때문에 잊혀졌고 자신의 발 아래 내팽개쳐졌다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한낱 노인일 뿐이야. 그는 당신 안에 있는 여자만을 볼 거야. 당신은 너무도 완벽하니까. 애인이 자신에게 해준 모든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사랑의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그녀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건 내가 파멸하는 길일 거야. 당신을 위해 파멸한다는 것. 그래, 그건 무척 멋진 일이야. 하지만 당신은 날 잊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고약한 생각을 했다니. 내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난 당신을 사랑해. 푸생은 후회스런 어조로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비열하다는 말인가? 좋아. 그렇다면 가겠어. 하지만 당신은 거기에 오지 마. 당신은 문 앞에 있어. 단검을 지니고. 내가 소리치거든 들어와서 화가를 죽여버려. 푸생은 자기의 예술밖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서 질레트를 품에 꼭 껴안았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어. 질레트는 자신의 결심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내 후회보다 더 잔인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자신이 벌써 그를 덜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석 달 후, 포르비스는 프레노페르 선생을 보러 갔다. 노인은 깊고도 우발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 노인은 그의 신비스런 그림을 완성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쳐 있었다. 그는 참나무를 조각해서 검정 가죽을 씌운 커다란 의자에 기운 없이 앉아 있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선생님? 색이 틀렸나요? 아니면 화필이 말을 듣지 않나요?
난 한동안 내 작품이 완성되었다고 믿었네. 하지만 난 분명히 몇몇 세부적 부분에선 틀렸네. 의혹을 씻어낸 다음에야 난 평온해질 수 있을 것이네. 그래서 난 여행하기로 결심했네. 여행이라니 어딜 가신다는 건가요? 터키, 그리스, 아시아로 여행을 가. 거기에서 모델을 찾고 내 그림을 여러 가지 실물과 비교하겠네. 아마도 난 거기에서 자연물 그 자체를 손에 넣게 될 것이네. 그는 마치 떠나기라도 할 것처럼 갑자기 일어섰다. 잠깐만요, 선생님. 전 선생님께 여행의 피곤과 비용을 절약시켜 드리려고 시간 맞춰 왔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푸생 청년이 어떤 여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녀는 아무런 결점도 없는 지고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가 선생님께 그녀를 빌려주겠다고 한다면 선생님도 최소한 우리들에게 선생님의 그림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뭐야? 내 여자, 내 아내를 보여주라고? 내 행복을 정갈하게 덮어둔 천을 찢어버리라고? 그건 끔찍한 매춘이야. 이 여자와 내가 함께 산 게 10년이네. 이 여자는 내 것이네. 나만의 것이네. 이 여자는 날 사랑해. 내가 붓질 한 번 할 때마다 그녀는 날 보고 미소 짓지 않던가. 그녀는 영혼을 갖고 있어. 내가 준 영혼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눈길에 닿으면 그녀는 낯을 붉힐 것이네. 그녀를 보여주라고? 자기 여자를 수치스럽게 만들 만큼 야비한 남편 애인이 어디에 있어? 자네가 궁정을 위해서 그림을 그릴 때면 거기에 자네의 영혼 전체를 불어넣지는 않지. 자넨 채색된 마네킹만을 파는 것이지. 내 그림은 그림이 아니라 감정이고 열정이네. 하지만 선생님, 나의 아틀리에에서 태어난 그녀는 거기에 동정녀로 남아있어야만 하고 옷을 입고서만 그곳에서 나갈 수 있어. 시와 여자는 그들의 애인에게만 나처럼 몸을 맡기는 것이라네. 라파엘의 형상들이나 아리오스토 같은 사람의 안젤리카, 단테, 베아트리체 같은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 아니지. 우리는 그들의 형태만을 보는 것이네. 그는 빗장을 걸어둔 자신의 작품을 가리켰다. 저건 캔버스가 아니라 여자야. 나와 함께 울고 소리치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여자야. 내가 10년의 행복을 외투를 벗어던지듯 갑자기 내던져버리기를 바라는가? 이 여자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네. 정녕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청년을 오라고 해. 그에게 내 보물들을 줄 테니까. 코레지오, 미켈란젤로, 티탱의 그림들을 그에게 주겠네. 하지만 그를 내 경쟁자로 삼아. 그가 나의 수치야. 난 화가이기보다는 애인이라네. 그래, 내가 숨을 거둘 때 카트린을 태워버릴 정도의 힘은 내게 남아있을 것이네. 하지만 그녀에게 남자나 청년이나 화가의 시선을 견디게 한다고? 안 돼, 안 돼! 시선으로 그녀를 더럽히는 자가 있으면 다음날 바로 죽여버리겠네. 이봐, 자네가 그녀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으면 자네를 당장 죽여버리겠어. 그의 눈에서는 빛이 났고 생기가 돌았다. 창백한 두 뺨은 선홍빛을 띄었으며 손은 떨고 있었다. 포르비스는 그의 격정적이고 난폭한 말에 놀라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몰랐다. 이 사람은 제정신인가? 아니면 미친 건가? 그는 예술가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건가? 아니면 그가 표현한 사상들은 우리가 위대한 작품을 오랫동안 잉태할 때 우리들의 내부에 생기는 그런 기이한 열광 상태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지만 여자 대 여자 아닙니까? 푸생도 선생님의 눈앞에 자기 애인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무슨 애인? 그 여자는 그를 조만간 배신할 것이네. 내 여자는 언제나 나에게 충실할 것이고. 그러시다면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시죠.
하지만 선생님은 제가 말하는 여자만큼 아름답고 완전한 여자를 찾기 전엔 아마도 그림을 끝내지 못하고 돌아가실 겁니다. 천만에 내 그림은 거의 완성되었어. 내 그림을 본 사람은 누구나 커튼이 쳐진 벨벳 침대 위에서 여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할 것이네. 그녀의 곁에서는 황금으로 된 삼각꽃병이 향기를 내뿜고 있네. 자넨 커튼을 고정시키고 있는 줄의 장식줄을 잡아보려고 시도할 것이고, 카트린의 가슴이 숨을 쉬고 있는 듯이 보일 것이네. 그렇지만 난 확실해지고 싶은 거야. 그럼 완벽한 여인을 찾으러 아시아로 가세요. 포르비스는 프레노페르의 시선에서 망설이는 기색을 알아차리고 대꾸했다. 그리고 홀의 문 쪽으로 걸음을 내딛었다. 오늘의 드 발자크 원작의 미지의 걸작 3부를 마칩니다.